추위, 눈, 바람, 그리고 절망. 2명은 어린아이를 포함한 12명의 사람들이 6개월 이상 북극의 부서진 얼음 위에서 구조될 가망 없이 갇혀 있습니다. 굶주리고 절망적인 난파선 생존자들은 아이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1913년 인류학자 빌 자이머르 스테판손은 최근 북극 탐험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탐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보퍼트해의 빈 지역을 지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캐나다의 부족들과 그 해안에 있는 섬들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여러 출처로부터 성공적으로 자금 조달을 받았지만 6월에 떠나라는 압력을 받았어요. 그는 준비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나중에 모든 것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탐험에는 2팀의 일행이 포함되었어요. 스테판손 자신이 이끄는 북부팀은 지도상의 빈 곳을 탐험하는 임무를, 동물학자 루돌프 앤더슨이 이끄는 남부팀은 그 섬에서 인류학 연구를 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하지만 출발 전부터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대담한 탐험을 위한 준비 물자가 부족하다는 논쟁이 있었고 리더의 계획이 팀원들에게 명확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북부팀의 선박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장 로버트 바틀렛이 칼루크 호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탐험 전체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이 생겼어요. 그 배는 고래잡이를 위해 개조된 29년 된 어선이었어요. 비록 선체가 강화되었고 이미 전에 북극 바다를 항해한 적이 있었지만 경험 많은 뱃사람이었던 바틀렛은 그 배가 얼음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것을 견디기 힘들고 또한 얼음을 깨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탐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어요. 그것이 운명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북쪽으로 향하면서 칼루크호는 새로운 선원들을 태웠습니다. 먼저 스테판손은 28마리의 썰매개와 2명의 이누이트 사냥꾼을 고용했어요. 배가 얼마 동안 얼음에 갇혔을 때 그는 근처 섬으로 걸어가서 오랜 친구인 존 헤들리와 2명의 원주민 사냥꾼을 데리고 왔어요. 그중 한 명은 아내와 7살과 2살 난 어린 딸들을 데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배는 약속 장소인 동쪽으로 항해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내내 얼음은 너무 꽉 차서 이리저리 피해가야 했어요.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북쪽으로 갈 수 없을 것이 분명했지만 상황은 훨씬 더 나빴습니다. 8월 13일 아침 목적지까지 절반 이상 다다른 지점에서 사방에서 얼음이 빠르게 칼루크호를 둘러쌌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선원들은 배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배는 아예 갇혀버렸어요. 얼음 덩어리가 움직이는 곳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탐험대에는 아직 충분한 식량이 있었고 먹을 것을 사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음이 떠내려가면서 그들은 더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9월 20일 한 장소에서 4일 동안 머무른 후 스테판손은 얼음 위를 걸어 가장 가까운 섬으로 가서 그곳에서 술록사슴을 사냥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5명의 남자와 12마리의 개를 데리고 떠나면서 바틀렛 선장에게 지시를 남겼고 10일 후에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날씨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3일째 눈보라가 몰아쳤고 그로 인해 얼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배는 몇 주 동안 떠내려갔고 얼음은 언제라도 부서져서 칼루크호를 짓눌러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나쁜 것은 그들이 서쪽으로 더 멀리 떠내려갔을 때 모두들 스테판손과 그의 사냥일행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표류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고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바틀렛 선장은 모두에게 배를 버릴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건 올바른 결정이었어요. 1월 10일 이른 아침에 선원들은 배 전체에 울려 퍼지는 엄청난 굉음에 잠이 깼어요. 선체가 얼음덩어리에 의해 찢겼습니다. 모두들 필수 식량과 장비를 들고 얼음 위로 서둘러 나갔어요. 칼루크호는 다음날 침몰했고 2명의 어린아이를 포함한 25명은 북극의 위험한 얼음 위에 좌초되었습니다. 그 팀은 캠프를 차리고 브랑겔 섬으로 행군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곳에서 며칠을 걸으면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4명의 정찰대를 보냈지만 2주 후 그중 1명만이 그들이 본 땅이 더 큰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헤럴드 섬이라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정찰대의 나머지 3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정찰병이 돌아왔을 때 선장에게 불만을 품은 4명의 선원들이 바틀렛에 와서 떠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들은 식량을 요청했고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바틀렛은 동의했고 그들은 다음 날 떠났고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7명이 줄었고 2명의 아이가 있는 바틀렛 선장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보급품을 챙기라고 명령했고 준비가 되었을 때 일행은 반대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브랑겔 섬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65km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 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 더 길고 훨씬 더 위험했어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그룹으로 나뉜 그 팀은 3주 동안 이동했습니다. 얼음 능선은 높고 위협적이었고 얼음은 끊임없이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깨질 것 같았고 그들을 예측할 수 없는 표류로 몰고 갔어요. 사람들은 극심한 추위와 눈보라 그리고 배고픔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마침내 3월 12일 그들이 브랑겔 섬의 해안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은 너무 지쳐서 계속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시련은 아이들에게는 더욱 혹독했어요. 비록 이누이트족은 가혹한 환경에 익숙했지만 아이들은 그러한 여행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고 도중에 병이 났어요. 그것을 보고 바틀렛은 가장 튼튼한 젊은 이누이트 사냥꾼과 함께 얼음을 건너 시베리아 해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알래스카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일행은 임시 캠프에 머물렀습니다. 생존자들의 사기는 극도로 낮았어요. 음식은 점점 부족해지고 추위는 심해졌고 그런 조건에서는 누구나 가장 최악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누이트 가족의 가장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냥을 갔고 사냥감을 구해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의심했어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싸움은 점점 더 잦아졌고 식량은 더욱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월까지 3명이 더 목숨을 잃었어요.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생존자들은 가능한 한 혼자 지냈어요. 배고픔은 추위보다 더 심했고 이누이트 사냥꾼인 쿠랄룩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딸들을 이상하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쏘아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만일 캠프 전체에 신선한 고기를 제공한 270kg짜리 바다코끼리를 잡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기를 높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2달이 지났고 그들은 얼음 위에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마지막 겨울이 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9월 7일 이른 시간에 지치고 무감각한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어디선가 먼 곳에서 나는 휘파람 소리. 잠시 후 다시 들렸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어요. 처음에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쳤지만 행복한 미소가 그들 얼굴에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틀렛 선장이 그들을 위해 보낸 구조선 킹앤 윈지호였어요. 그는 알래스카에 도착했고 즉시 긴급한 도움을 요청했어요. 생존자 14명 모두 알래스카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이송되었습니다. 스테판손도 살아남았고 바틀렛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여행을 떠났어요. 그는 4년 후에 돌아와서 3개의 새로운 섬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